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이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증시각도이TV 2021년을 빛내주신 분이시죠. 홍익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무역사의 마지막 끝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홍익희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무역사 끝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셨고, 그리고 또 질문도 여러 개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직접 해주신 질문을 취합을 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드리고 또 질문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익희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이 한국 무역사를 다뤄주셨는데 앞으로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현재 상황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견도 궁금합니다. 라고. 예.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코트라에서 32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제 정년 퇴직을 맞아서 이제 마지막 근무를 할 적에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32년 동안 수출 전선에 있었는데 이거를 종합해서 뭔가를 알려줘야겠다.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라고 느낀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제조업만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조업을 보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서비스 산업, 금융산업, 문화산업, 디자인, 패션, 그다음에 법률, 관광 이런 것들이 같이 앞으로 커져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근무지인 제가 밀라노 무역관에서 그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졸업 작품 같은 거죠.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독자들의 피부에 와닿을 것 같지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생각한 게, 그렇다면은, 들어가는 글로서 서비스 산업을 창안하고 주도했던 유대인의 이야기를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조망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사실은 유대인 경제사예요. 그것 때문에 이 대작이 나왔군요. 유대인 경제사. 사실은 여러분은 한 권짜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엔 10권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 쓴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출판사에 원고를 갖다 주니까 장마치 책이 10권이래. 저는 한 두세 권 쓴 줄 알았는데 그게 원래는 2010년 정년퇴직할 때 완성된 글인 게 한 2, 3년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어요. 10권 아마추어 작가의 책을 10권 받아주는 출판사는 없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 2013년에 그거를 제가 한 권으로 줄여서 낸 게 유대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행히 베스트셀러도 되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금융산업과 문화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에서 한번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문화사업 같은 거는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K-팝, K-드라마에서 이제 석권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숫자로 따지면 이제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 관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 국격 상승에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됩니다. 그건 해외에 있으면 몸으로 느껴요. 국내에 계신 이 시청자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해외에서는 그게 메이드 인 코리아 중소기업 제품의 가치를 굉장히 올려주는 겁니다. 사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저는 32년 동안 코트라 근무하면서 항상 일본을 의식하고 일본과의 경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은 하나하나 다 쫓아왔습니다. 경공업 제품서부터 뭐 조선업, 전자산업까지 다 쫓아왔는데 이제 사실 딱 2개 남았어요. 그게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품, 정밀, 소재 산업인데 그거는 자동차는 가능성이 보여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에서는 네. 우리가 분명히 일본을 앞서가 될 겁니다. 예.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정밀 부품 소재인데 2해 전인가요?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인해서 다행히 이거 마냥 일본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네. 이거를 수출 다변화를 시키든가 국산화를 시키든가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의식이 살아난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건 꾸준히 그 길을 밟아 나가서 어떻게든지 정밀 부품 소재에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진정한 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도 일본한테는 우리가 무역 적자가 커요. 예. 그래서 일본한테서 이 무역 적자에서 벗어난 날 우리는 일본을 제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은 다시 정리하자면 자동차, 정밀 부품 소재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항공우주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성장세로 육성을 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산업이에요. 예. 특히 우리가 금융에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은 은행에도 계시지만은 이건 담보대출 쪽으로 이제 주로 하고 그 외국처럼 어떤 금융 기법이나 새로운 투자처 같은데 좀 네.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출해주고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많이 약한데 예. 그리고 헤지펀드의 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스타트업에 대한 네.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들도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관광산업 같은 건 고용 창출가스가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팬데믹 사태 때문에 막혀 있지만 하여튼 국내 관광이라도 그런 쪽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의료산업 우리나라가 사실은 의료 강국이 될 충분한 인재와 여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 법률산업, 문화산업, 그다음에 패션, 디자인 할 것 없이 그런 쪽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일본을 극일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진 부품 소재, 장비 사업들을 키워나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생 업으로 종사하시면서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과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어떤 때였을까요? 예. 1990년대 말에 이제 멕시코 무역 헌정을 했는데 그때 쿠바에 우리 쿠바 무역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그 몇 번 비공식적으로 이제 드나든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2002년 그 월드컵 당시에 제가 마드리드 무역관장으로 마드리드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8강에서 이탈리아를 깼을 적에 스페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4강에서 이탈리아하고 만나서 굉장히 고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약체인 코리아가 딱 등장하니까 자기들 좋아요? 이긴 것만큼 좋아한다. 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그쪽 CNN 방송이 그냥 그 사무실로 쳐들어오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런데 그런 월드컵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런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커요. 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이드 인 코리아 중소기업 제품의 가치를 일본과 동등하게 확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있군요. 유럽 같은 데서는 올림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림픽은 그건 지자체인 도시가 주관하는 게임이고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어요. 네. 스페인 근무할 적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는데 마드리드의 방송국에서 중계 방송을 안 해요. 자기 나라에서 열리는데도 그만큼 관심이 없고 거기에 비하면 월드컵은 전 국민이 환호하면서 그 효과는 사실 올림픽의 10배 이상 커요. 예. 유럽은 그래요. 네네. 그런 데서 이제 한국이 이탈리아를 깼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피부로 이게 우리나라 수출에 얼만큼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갖다 준지를 이제 느꼈던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 K-팝
K-드라마, 네. 옛날에 그 대장금 이런 것들이 그 한참 인기를 모게 되면서 그런 게 또 이제 한국 제품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다음에 힘들었던 기억은 이런 게 있어요. 1980년대 그 초창기 근무할 적에는 바이어들이 물건을 사겠다고 가져온 샘플이나 그 설명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일본산 제품하고 한국산 제품을 생각보다는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일본산 제품의 카탈로그나 이런 걸 많이 들고 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거를 이제 제트로, 그러니까 일본의 코트라 같은 기관이 있거든요. 예. 그쪽은 이제 알선해주고 그럴 때마다 그때는 참 속상했어요. 그때는 들고 네. 오면은 사실은 팔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었고 네. 대부분 그렇게 패스를 해줘야 돼. 일본 회사들한테. 예, 그럴 예. 때가 이제 가슴이 아팠었고 또 하나는 1990년대 중반에 제가 뉴욕 무역관에 근무했는데 그때 컨슈머 리포트지에 사지 말아야 할 차, 국산 차야. 아, 현대차. 네. 네, 현대기아차겠죠. 새 차건 중고차건 한국산은 사지 마라 이렇게 아주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이제 부끄러움도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타개할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제품의 품질의 문제도 있지만 그때는 어떤 게 더 큰 작용을 했냐면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일본처럼 해주지 못해. 금융이 워낙 뒤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요타의 차는 3년 분할을 하면서 아주 저금리에 주는데 우리는 금리를 거기에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는 제품도 품질 경쟁이 약한 데다가 이런 금융 서비스도 못 맞추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우리가 조금 그때만 해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이 서비스 업체들 그러니까는 정비소나 이런 것들이 일본 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는 중고차 시세가 우리는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차는 새 차로 사면 중고차 가격을 나중에 리세일 가격을 받지 못하니까는 그게 일본 차한테 정말 못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조 문제보다도 금융, 디자인, 서비스 등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서비스 산업 포션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야 제조업 제품도 이게 같이 잘 팔릴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뉴욕에 있을 때 느꼈고 그때 그러한 컨슈머 리포트지 같은 거 볼 때마다 그때가 좀 부끄러운 순간이었죠. 네, 그러시구나. 아, 참. 그 세 번째 질문은 무역일 하시면서 힘드셨던 개인 경험이나 비사가 궁금하다고. 그 제가 이제 첫 번 근무하던 보고타 무역관에서 당시에 이제 방위산업 제품을 수출하는데 그것을 교신할 적에는 텔렉스나 이메일이나 팩스 같은 걸 못하고 그거는 항상 비문으로 교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제품을 팔 적에는 국방부하고 이쪽에 허가를 다 득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 자체가 보통 일보다 4-5배는 힘든 거야. 그거는 그 암호문 파서 비문 만들고 뭐 저쪽에서 오면 그거 다시 해독해야 되고 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이메일이나 팩스는 공문서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건 보안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빨리 끝낼 일을 그걸 다 그 당시에는 텔렉스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고 좀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는 그 보고타 근무했을 적에는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잠이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그때는 체중이 한 50kg 못 나왔어. 그리고 잠자는 게 소원이야. 그 정도로 이제 그 일에 시달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해외 근무 시에 보면 좀
근무 행태가 조금 원시적이거나 이제 야만적인 그런 행태들이 예. 있어요. 어떻게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군사 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러한 군사 문화가 조직 문화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말로 들려서 예를 들어서 휴가를 1년에 5일 받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5일을 다 못 써. 이걸 내가 다 써도 되는 건가 할 예. 정도로 이제 그런 시절이었고 그때는 토요일에 쉰다는 개념이 없었죠. 그렇죠. 옛날에는 토요일도 이랬죠. 네네.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예,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를 어떤 관점으로 이끌었으면 하는지 홍 선생님의 식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규제와 처벌 통제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미래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긍정적입니다. 그 예전에도 제가 무역관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민족이 대단하구나. 네. 해외에서 보면 밤늦게까지 그 당시 불 켜져 있었던 건 일본 업체하고 한국 업체뿐이 없었어요. 걔네들은 외국 애들은 오후 4시만 되면 손 딱 씻고선 걔네들은 퇴근할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국식으로 하여튼 그날 일을 그날 끝내야 되니까. 차기 대통령께 권한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는 이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정치 외교 쪽에 더 주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히려 모든 역사의 본질은 그 먹고 사는 문제, 통상, 경제가 우선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물론 정치 외교에도 대안을 갖고 계시겠지만 정치 역량을 이 통상 경제 쪽에 더 중점적으로 쏟아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그 규제와 처벌 말씀하셨는데 예. 규제와 처벌보다는 자율과 개방과 경쟁이 있는 곳에서 경제는 발전하거든요. 그때 이제 창의성이 발현이 되고 그런 건데 그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관리하려면은 규제와 처벌이 불가피한 요소도 있지만 그보다는 개방과 자율과 경쟁 쪽으로 큰 가닥을 밟아주십사는 그러한 바람도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당부 말씀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홍익희 선생님의 오랜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후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시선은 어떠신지, 우리는 계속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편안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항상 긍정적인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미래에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유를 들자면은 한국인은 DNA가 좀 특별해요. 네. 제가 32년 코트라 근무 중에 18년을 해외 근무를 했는데 네. 해외 근무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다 애국자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해외에서 이제 다른 민족들과 같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수출전사들이 하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는 위기에 강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은근과 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 전선에서 그 길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힘과 그 의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 애들들은 무슨 일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려요. 근데 한국인은 좀 틀린 요소가 있어요. 어떤? 안 되면은 그때부터 궁리를 하게 해. 궁리를 하게 돼.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한국인 특유의 힘이에요. 네. 유럽 사람보다도 더 그런가요? 그래요. 다른 나라는 선진국에 가보면 걔네들은 되는 게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안 되면은 걔네들은 딱 거기가 한계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게 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정주영 씨의 그 유명한 얘기 해봤어? 그게 사실은 보편적인 그 우리 수출전사들의 그 마인드예요. 네. 예. 한국 그 무역사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전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유대 금융에 대해 좀 더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 여기가 더불어서 최근에 중국에 그 소위 말하는 유대 자본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JP 모건, 블랙스톤 이런 유대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실상은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재를 안 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유대 금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융은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주도 세력이자 연준의 대부분 이사들이 유대인이고 재무부도 아시다시피 역대 수장이 다 유대인들이고, 이런 생각 편대가 미국 금융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 금융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세계에 투자되고 있는 해외 투자 자금의 3분의 2가 미국 자본이에요. 그리고 네. 그 미국 자본을 주도하는 세력이 유대 자본이에요. 유대 자본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외국인 자본의 주력 세력이 유대 자본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거고요.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고 과거 네덜란드 시절서부터 그랬어요. 네. 네덜란드를 중산주의 국가로 만든 게 스페인에서 추방당해서 올라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이미 채권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시중금리를 한 20%에서 2, 3% 정도로 내린 게 유대인이고, 그 저금리를 활용해서 해외 투자를 시작한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네. 지금 미국이 해외 투자한 게 미국 GDP의 절반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금액을 해외 투자를 했는데, 사실 네덜란드 시절에는 GDP의 2배 이상을 유대인들이 해외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유대인들은 해외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중국 사례를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중국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이 생각보다는 잘 방어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고 개방 중입니다. 네. 그런데 외환시장만은 개방하지 않고 홍콩을 통한 간접 거래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중국이 금융이 강하지 못하게 외환시장마저 함부로 개방하면은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앞으로라도 지금 경제 위기를 설사 당한다 하더라도 외환시장을 쉽게 개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IMF 때 그 외환시장을 확장 개방하면서 사실은 그때 많이 당했는데, 저희들한테는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이는데, 중국도 그런 식으로 쫓아했다가는 지금으로서는 그 유대 금융 기법을 당해내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지금처럼 금융시장은 개방하되 외환시장은 적정한 내공이 키워질 때까지는 함부로 개방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홍익희 선생님, 매주 주말 재미나게 잘 들었는데 끝나게 되어 아쉽습니다. 홍익희 선생님 앞으로 삶의 목표 같은 게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시절 정말 많은 것을 이루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삶이 궁금합니다. 라는 개인적인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앞으로의 삶의 목표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제가 해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알기 쉽게 독자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제 책들을 계속 집필하는 것이 네. 이제 제 희망입니다. 예. 네. 아, 책을 벌써 몇 권, 굉장히 이제 다작가 되신 거죠? 예. 10권도 넘게 쓰신 거죠? 그 10권짜리를 한 질로 하나로 쓸 때. 종이책을 한 26권이 와. 썼고,
네. 전자책도 꽤 썼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자, 여러 흥망성쇠를 현장에서 많이 목도하셨을 텐데, 그런 경험을 한 분으로서 후배들에게 전하는 지혜가 있으시다면 뭘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선생님의 방대한 양의 집필이 가능한 비결이 뭔지,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을 어떻게 나눠 쓰시는지, 그리고 끝으로 결례가 아니라면 그 풍성한 헤어의 비결도 궁금합니다. 라고 개인 질문 해주셨어요. 후배들에게 당고 싶은 거는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아야 네. 하는 자기의 생활 영역이든 업무 영역이건 혹은 관심 영역이건 관심과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네. 그게 업데이팅되고 축적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배운 지식으로 조금 수정되고 연결고리를 맞추면서 어떤 그 큰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방대한 양의 집필에 대해서는 사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어야 한 권 정도 쓰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분출돼요. 그만큼 디테일하고 자세한 자료를 본인이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큰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뼈대만 구성할 수 있으면 네. 작은 디테일들은 구글링이나 다른 책이나 자료 같은 구입으로 네. 보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책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들이대고 저지르세요. 네.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자료를 다 구비한 다음에 쓰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쓰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목차 정하고 목차의 키워드들을 쭉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어떤 흐름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구글링하고 자료들로 이제는 다 보충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시간을 나눠 쓰는 방법은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성실하지 못해요. 이거는 저한테도 영원한 숙제인데 무계획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즉흥적으로 달려들고 이런 고질병이 있는데 후배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유대교에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름은 사실 죄악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저는 아직까지 그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풍성한 애는 이건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제 감사드려야 될 거죠. 예. 다행히 나이 들어서도 아직까지는 그렇죠. 보통 나이 들면 머리가 좀 많이 빠지긴 하죠. 뭐 예, 좋으셨던 분들도. 네. 자, 여러분은 자, 증시학도 TV 홍익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무역사 Q&A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그 질문은 대한민국 무역사 현대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마 대한민국 건국하고 이승만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겠죠?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웃긴 조약인데 미국이 왜 저런 조약을 받아들였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예. 네. 보통 국가 간의 외교적 관계는 일단은 동등한 국격을 반영하는 것이 외교적 그 전통이라고 생각돼요. 네. 그 다음에 사실 미국이 공격받을 때 우리가 미국을 구해주겠다라는 발상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웃긴 조약으로 이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상호방위 조약이니까 이제 그럴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양국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거고 네.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미국 편에 서서 이제 자동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미국으로서 또 양국 간이 일심 공동체라는 그러한 외교적 의사 표시를 한 조약인 거죠. 예. 뭐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게
한국한테 유리하고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누가 합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 중국하고 전쟁이 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 그렇죠. 왜냐면 지금 그런 거죠. 기지가 되게 가까우니까. 맞아. 남중국에서 이제 분쟁이 생기면 그렇죠. 남중국에서 분쟁이 생기면 문제가 분명히 심각해지는 거죠.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이제 공군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서 그게 급유하고. 남의 일, 미국 일이 아니라 네. 상호박이 조약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옛날 분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랬었죠. 사실은 그쪽에서는 개입을 해서 도와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방어되고 했는데 참 세월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중동 건설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월남전에서 미국과 같이 공산 세력에 대항해 싸우며 건설한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가요? 하는 중동 진출한 게 월남전 참전 때문인가? 그런 요인도 있어요. 네, 그 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월남전에서 그쪽 고속도로를 닦은 경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나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전투적인 자세도 이제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예전서부터 수출 전사라고 부른 이유가 수출 전선에서 싸우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에 임하듯이 그런 각오와 자세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수출 천병들이 뛰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 건설도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그 해외 수출의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통에 많은 인력을 내보내서 그 달러가 귀한 시절에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사실은 그 당시 그 오일 쇼크로 달러들이 그 중동에 몰려들었을 때 그 달러를 우리 그 해외 수출 전사들이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를 넘겼죠. 네. 다음 질문은 유대인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으며 사춘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 좀 의아한데 유대인이 사춘기가 없을까? 설마? 사춘기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인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사춘기가 없어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 충격적인 얘기네요.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여자애들은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보다 1살 정도 더 빨리 큰다. 성숙해진다고 그래서 여자는 12살만 되면 성인이야. 남자는 13살 성인식을 마치면 성인이에요. 성인식이 중요한 의미는 그때까지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성인식을 통해서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라는 선물을 받아서 12년 동안 혼신의 힘을 들여서 아이의 자녀 교육을 한 다음에 13살 성인식 때 아이를 다시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성인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12살 때까지의 자녀 교육은 엄마 아빠를 가릴 거 없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요. 그래서 혹시나 친인척까지도 동원돼서? 아니, 부모만. 그래서 아빠들은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을 적에는 절대 바깥에서 저녁을 먹지 않아요. 진짜로요? 항상 집에 들어와서 밥상머리에서 아이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은 무조건 15분 이상 책을 읽어줘요.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의 노력은 그보다 더 대단하고, 엄마는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쉐마 기도나 유대인의 이런 걸 가르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어떤 종교적, 정신적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 엄마인데, 아빠 또한 그 육아나 교육에서 12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그게 아이의 자녀에게 굉장히
큰 효과를 끼쳐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밥상머리 교육이나 그 베갯머리 이야기를 통해서 4살이 되면 보통 아이들은 단어를 한 800 내지 900단어를 인지할 적에 네. 유대인 아이들은 그때 이미 1500단어 이상을 인지하는데 그 힘이 아빠의 밥상머리 교육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인식이 끝난 다음은 부모는 자녀 교육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교육에서 손을 딱 뗍니다. 아, 그렇군요. 놀랍네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 이제 너는 너 인생 살아. 네, 그런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자의식을 가지면서 나는 나야 하면서 이제 부모하고 충돌하는 그 시점에 그래, 맞아요. 너는 너야. 너. 그게 우리하고 틀린데 우리는 초등학교까지는 애 기를 키워준다고 그래서 뭐 대충 가다가 애가 중학교에 딱 입학하는 순간 이제는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엄마와 전쟁이 시작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춘기 때 많이 부딪히니까 그렇죠. 중2병이나 이런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중학교 딱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미 그 이전에 교육이 다 끝나. 네.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완전한 성인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건 나중에 따로 유대인 교육법을 따로 좀 편성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셨겠습니다만, 이건 후세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애들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진짜 딱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어렸을 때는 그냥 풀어놔줬다가 다음에 막 수습한다고 싸우고 난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렸을 때 정확하게 가르치고 오히려 나이 먹고 풀어주는 게 훨씬 나은 교육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네. 저도 애들을 키워본 경우로 이거 잘못했다 하는 생각,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있는데, 그렇군요. 유대인들의 강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맞아요. 네. 자,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무역사를 책으로 엮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실은 예전에 책으로 쓰려고 이미 한 1100페이지 정도의 원고를 써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책으로 탄생하지 못한 거는 제가 이제 통상 쪽에 경제 쪽에 글만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독재자들이 경제 문제만큼은 헌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다 미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무역사를 젊은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역사를 좀 왜곡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산업사와 그 민주화 과정을 이걸 같이 엮어서 균형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써보니까는 문제는 책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익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그걸 살려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치사 이런 것들은 떼어내고 순수하게 무역, 통상, 경제 쪽으로만 해서 훗날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우리 증시학도 TV가 갖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 무역사 시작하기 전에 이 우려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약간의 소명의식,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제 현대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꽤 많은 구독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처음으로 그 마이너스가 나는 걸 봤어요. 저희가 구독자가 항상 이렇게 항상 늘어나다가 그거 나오는데 막 논쟁이 붙으면서 막 팍팍팍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역사가 없었던 현실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현실이자 실제 있었던 역사면 그건 그대로 전하고, 그 사람들이 일으킨 예를 들어 논란거리들은 또 논란거리대로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무서워서 있었던 현실을 얘기 못하면 안 되고, 있었던 현실로 인해서 논란거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둘 다 똑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그런 것들을 통 크게 못 받아들여서 뭐 떠나신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무역사가 저희 증시학도TV에서 꽤나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현 정권과 최근 그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사 아직까지는 무역사라고 하긴 좀 어렵고 최근의 무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는 무역사라고 부르기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는 이제 기업들이 약하고 그랬을 적에는 이게 정부 주도나 네. 어떤 그 대기업 주도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와 그 경제 관료들의 어떤 치밀함 그래서 나타난 그 정책이나 이런 게 큰 효과를 줬는데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도 충분히 컸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자율 시대에 접어들어서 오히려 정부나 경제 관료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는 그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카카오,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자율적인 발전의 합이 무역사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거를 한마디로 쭉 정의하고 나가기에는 이제 좀 복잡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은 아마 이거를 또 다시 이제 취합해서 어떤 공통 분모나 성향들을 가지고 아마 무역사를 정리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는 게 좀 버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예, 사실은 2000년대 들어와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죠. 기업들이 이제 국가보다 커지는 상황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미 미국에는 수많은 국가보다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애플, 아마존,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웬만한 나라 하나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가 돼버렸으니까 거기서 매출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국의 대단한 기업 몇 개 합쳐놓으면 그 나라 하나의 GDP가 나오는 수준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상황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제 미래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는 모든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는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되는 메타버스나 저 NFT, P2E 뭐 이런 게임 등 이런 것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는 비약적으로 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의 디지털화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예전에는 사실은 경제나 무역 자체가 중앙 집권적인 지도라고 그럴까요? 초창기에는 그러한 자원의 분배, 자본의 분배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기업이 커지고 하면서 이제는 자율과 개방 쪽으로 나가면서 경제 체제 자체도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경제 체제뿐만 아니라 모든 의미에서 그렇게 갈 거예요. 그거는 인류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그 어떠한 시민의 자유쟁취라는 게 본질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이었는데, 그러니까 3대 근대 시민혁명이 다 개인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거였는데, 즉 그게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 가는 자유정신의 기본이거든요. 그게 이제는 모든 체제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지금 화폐도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 가겠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가상자산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중앙 집권적 혹은 중앙 집중식의 경제였다면 지금은 이제는 플랫폼 경제 시대로 왔는데 이게 앞으로는 프로토콜 경제 시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주 자본주의가 지금은 주주 평양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융 자본주의가 나온 이후에 근로자들의 소득이 생산성 향상을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프로토콜 경제가 나오면 그것들이
정당하게 사전에 규약된 규칙에 의해서 주주목, 근로자목, 그 다음에 거기에 지원한 사회목 여러 가지 몫이 정당하게 조건을 삽입하면 이제는 자동적으로 네. 거기에 의해서 모든 그 페이버나 자본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게 이제 가상재산의 이제 스마트 계약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경제, 세계 경제가 이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다시 정리하자면 모든 아날로그는 디지털화된다. 네. 중앙화는 탈증화로 탈바꿈한다. 예. 그 다음에 중앙경제는 플랫폼 경제를 지나서 이제 프로토콜 경제로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토콜 경제라는 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요즘 소위 얘기하는 웹 3.0의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경제 구조가 과거에는 국가 주체, 권력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기업 주체, 즉 주주 자본주의로 흘렀다가 이제는 그것이 만들어낸 강력한 불평등, 불균형 이런 거에서부터 보다 개인의 자유가 보다 더 커지면서 개인이 동등한 인격권이라든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서로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것이고 그 뒷단으로 크립토 커런시 같은 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크립토 커런시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면서 다중적 경제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뭐 이런 그쪽으로도 나갈 수 있다. 사실 이건 논란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이상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전 조금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초니까 이러한 디지털화나 프로토콜화나 이 탈중화가 사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인터넷 그 초창기처럼 인터넷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변화의 그 움직임은 감지하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지금은 거의 상상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 올림픽, 대전 엑스포, 한일 월드컵 등등이 과연 한국무역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데이트를 쳤는데 이런 국가가 좀 밖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는 이벤트가 정말 무역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축적하는 아주 귀한 기회예요. 사실은 전 세계에 한국 상품을 홍보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그만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인,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단박에 바꿔보려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돈도 벌면서 그러한 대단한 그 홍보 효과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아쉬운 거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발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예요. 부산에서 진짜 잘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계속하지 못했던 거는 우리 브랜드가 아닌 나이키 브랜드나 이런 유명 브랜드의 하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결국 신발 산업이 전속하지 못한 거거든요. 프로 빵빵빵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수준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 사업이 또한 그래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1등하는 건 참 반가운 현상이지만 이거를 우리 기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세계로 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브랜드를 뺏기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넷플릭스라는 그 유통망과 브랜드 힘에 얹혀가는데 옛날 그 나이키처럼 한순간에 하청이 끊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브랜드로 이거를 다시 승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맞네요. 이 기업들이 더 분발해서 이제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 상품을 우리 기업의 손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날이 와야 돼요. 네. 자, 이제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올림픽을 치러서 빚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무역사가 무슨 관련이 있지 하는 질문인데 아마 좋은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의 빚은 일본한테는 충분히 이제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은 사실은 해외 자산이나 해외 자본이 많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 사실 일본 문제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일본의 문제는 잠재적으로 앞으로 한국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일본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화 현상이 생각보다는 빨리 들이닥쳤어요. 예. 일본한테. 네. 그래서 생동감이나 생동력이 이제 떨어지는 사회가 되면서 사실 일본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강했는데 네. 제가 코트라 32년 근무하면서 맨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을 이기지? 네. 가 이제 주요 이제 하도였어요. 관심이었는데 지금은 일본은 생각보다는 쉽게 우리한테 잡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일본이 이제 노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막아야 돼요. 예. 우리도 어차피 물리적으로는 노화 현상을 맞을 수뿐이 없겠지만 그래도 정신만큼은 젊게 강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일본보다는 지금 우리가 젊고 강한데 이거를 우리는 좀 더 예리하게 좀 배려서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문화 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참 잘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를 더 발전시키려면 기본적인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이 최장수 국가가 되면서 가장 빨리 노인 국가로 이제 변할 텐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네. 혹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를 위한 정말 혁신적인 대안은 뭔지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여기에 저희는 대비를 해야 돼요. 예. 그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 경제 발전에서 사실은 여성 인력을 산업 전선에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어요. 예. 우리 무역사에서 보면. 네. 그런데 앞으로는 노인 세대를 은퇴하는 후퇴하는 세대가 아닌 노인 세대를 산업 전선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예. 이거는 같이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발생되는 노화 현상이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사전에 이걸 어떻게 막지? 라는 데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대처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1번 얘기하면 논란이 많습니다. 여전히. 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앞세대 한 15년, 20년의 앞세대만 해도 1번을 따라간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불경한 생각을 한다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일본이 정말 빠르게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요? 퇴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놀라울 정도로. 그건 이게 아날로그가 디지털화하는 이런 세계에서 일본이 그 아날로그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도장 문화, 팩스 문화 뭐 이런 게 그게 이게 발목을 잡고 이 디지털화 쪽으로 가지를 못하니까는 사실은 우리도 그쪽에서 그렇게 성공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제 공인인증서나 뭐 이런 게 전자거래나 이런 걸 굉장히 힘들게 했던 나라였는데 그 예전의 관념, 아날로그 관념에서 이것이 근데 앞으로 디지털 세계는 사실은 이게 그런 데 대한 변화나 탈바꿈이 빨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재미난 일본 관련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 도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는 다 전자인증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결제 도장을 찍는데 뭐 예를 들어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약간씩 이렇게 돌려서 도장을 찍는답니다. 이렇게 일자에서부터 돌려서 도장을 찍어요, 다들. 그리고 마지막 사장은 정확하게 도장을 찍는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겠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래요. 인사를 하는 거랍니다, 도장으로. 기울여서, 숙여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곧 따라잡히겠구나 얘네는. 이거는 지금 21세기에 이런 문화, 뭐 옛날 같았으면 미덕일 수도 있는데. 아니 도장 문화 개선하자고 그랬더니 도장을 로봇으로 찍는 거를 만들어 나라가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읽은 넷플릭스의 그 회사 내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제가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딱 나오는데, 넷플릭스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더라고요. 아시아권이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개방적이고 뭐 직설적이고 뭐 용건만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뭐 정말 정없어 보이고 이런 그 미국식 그 미국에서도 특별히 넷플릭스가 그런데 그런 문화하고 이제 아시아권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정반대로 이렇게 딱 나오는 나라가 일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가 정말 디지털 혁신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디지털로 빠르게 좀 전환을 해준다면 일본이 가지 못한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홍익기의 대한민국 무역사 후편,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우리 홍익기 선생님과 함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나 아주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냥 살며시 편하게 들으면서 뭔가 쑥쑥 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홍익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그 코너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유대인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도 한번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댓글로 호응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무역사 후속편, 이제는 진짜 마지막 편입니다.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홍익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긴 시리즈를 함께 해주신 우리 증시학도의 TV와 많은 시청자, 투자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